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오늘도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것을 시리즈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먼저 푸틴의 그 어떤 이런 침공 전략적인 배경, 전략적인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이제 국제 정세가 유럽에서 어떻게 그 변화되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런 당면한 외교 안보 과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자, 진전이 됐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지금 이제 요번에 11주차인데 약 10주차까지, 우크라이나 그 전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자, 이와 같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그 전력들이 왜 이번 전쟁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푸틴이 그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실수를 했고, 예컨대 이제 러시아군을 지나치게 그 과대평가를 한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과소평가한 그런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방 진영이 자, 이처럼 단결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줄 몰랐다. 이제 그런 것도 그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군부가, 우크라이나 군부가 그야말로 그 작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노출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이제 11주차처럼 접어들면서 지금 나타난 것이 지금 이제 전쟁, 왜 이번 전쟁에서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가, 결정적인 거는 군수 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 공세, 2차 공세, 3차 공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같은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3, 4일 반짝했다가 그 다음부터 진격 부대 간에 어떤 이런 군수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이제 더 이상 그 동력을 잃고 계속 그 머뭇거리고 그러다 퇴각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군수 지원,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에서 얘기할 때는 통상 이제 어떤 전투에서 그 승패는 작전이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 차원의 그 전쟁, 이것은 그 가장 그 이제 주요 요인이 이제 군수 지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싸우는 병사들한테 보급을 하고, 어떻게 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조달을 하고, 탄약을 조달을 하고, 어떤 그 수송 과정을 통해서 수송 루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입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전쟁을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그 결의된 부분 바로 이런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지나치게 그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14년 그 당시 그 돈바스 그 내전 때나 아니면은 그 크림반도 그 합병할 때 그야말로 그 손 한번 써보지 못 속수무책으로 전부 굴복하고 말았는데, 그 당시 그 우크라이나군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럼 여태까지 그 우크라이나 그 군대가 어떻게 그 강해질 수 있었나, 여태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강해졌나, 이 얘기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제 11주차 그 전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독립 이후에 1991년 8월 24일 독립선언했고, 우크라이나 그 군대를 창설한 이래로 이제 어떻게 그 발전이 되어 왔는지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야누코비치란 대통령이 2010년부터 있었는데, 자, 이 대통령이 완전히 우크라이나 군대 그 전력을 와해시킨 대통령이다. 이제 친러 성향이기 때문에, 자, 이 야누코비치가 어떤 식으로 그 군대를 회방을 놨는지, 전력 그 약화를 초래시켰는지, 자, 이런 걸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2014년은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흑역사다. 완전히 흑역사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아주 치욕적인 해다, 그런 얘기죠. 크림반도도 뺏겼고, 그 다음에 2014년 그 돈바스에서 계속 지금까지 뭐 계속 그 내전을 겪어왔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간단히 살펴보고,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그 전환이 180도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와 같은 그 결론에 도달했고, 자,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이제 군계획을 추진한 그런 그 과정을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비교할 때 이제 상대적으로 강군이 됐는가, 여러 가지 그 팩터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 자, 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제 끝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에는 전황도가 5월 2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4일 이렇게 보면은 막 크게 바뀐 건 없는데, 그러나 이 이 주위를 이제 보시면은, 자, 북부 지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선전을 하면서 여태까지 잃었던 영토를 일부 재탈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돈바스 지역구 일대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쪽 러시아 군들이 계속 이쪽 방향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 요 일대 우크라이나군이 약 한 3만 명이 계속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둘러싸는 것이 이제 러시아군의 작전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과연 이와 같은 작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하여튼 여기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상대적으로 이제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바스는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고 남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하고 있다. 특히 헤르손, 미콜라이오 요 일대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 동북부 지금 현재 하르키우 제2도시 하르키우 요 이쪽에 북쪽으로 지금 계속 좀 밀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하르키우하고 이 슝 인근에서 이제 크게 반격 작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특보가 아마 서방 언론에 흘린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요번 6월 중순쯤 돼야 제대로 공격대 역습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때까지 이제 서방의 무기들이 속속 답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마리우폴 미사일 이것은 이제 푸틴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이제 공격이 재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0일 전날 다시 한번 보면은 최근에 러시아군은 전 우크라이나의 철도 인프라 이쪽에 대해서 이제 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서부 이쪽 지역에 자, 그 밑에는 리우, 윈차, 오데사, 키우 인근, 그 다음에 드니프로, 그 다음에 키로보락 여기에 대해서 6개의 그리고 특히 그 다음에 역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전력 시설들, 여기를 이제 집중 공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서방으로부터 계속 중무기 이런 것들이 지금 답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철로를 통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군수 지원 보급 이런 것들을 차단할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이 철로 공격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러시아 지도부가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지상 전투에서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자,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젤렌스키가 비판을 했습니다. 아소프스탈 여기 이제 포위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할 만한 것은 러시아가 지금 현재 말발굽 형태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점령구에서 약 40만 톤의 곡물을 약탈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르손, 자포리샤, 도네츠크, 루간스크. 자, 여기 일대에서 40만 톤, 그러니까 내년에 씨를 뿌릴 것까지 전부 이제 탈탈 털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 또 130만 명이 이제 러시아로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는 이제 신속 투입군 훈련을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이제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이제 대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나토 진영도 4월 말부터 지금 폴란드에서 디펜더 유럽 2022년 스위프트 리스폰스에서 20개국이 참가한 18,000명이 자 5월 27일까지 4주간의 훈련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현 상황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인식이나 평가를 보게 되면은
최근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장이 자 이제 올렉시 다닐로프 이 사람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 공세는 자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3차 때 이제 주춤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반짝했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주춤거린다. 그래서 앞으로 승리는 우리 쪽이다. 이런 그 기류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현 국면을 어떻게 그 진단을 하냐 하면은 자 1단계 그러니까 4월 19일 이전까지 러시아 공세작전에 우리 우크라이나가 잘 방을 해왔고 그 다음에 2단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 어떤 형태로 좀 말발굽 형태의 이런 점령구역에 있는 러시아군을 어떻게 지금 현재 러시아 영토 밖으로 밀어낼 건가. 그러면서 우리가 6월 중순경에 이제 대반격을 해서 이제 일대 타격을 주겠다. 이런 그 이제 과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 3단계 궁극적인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전부 재통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잃었던 크림도 뺐고, 그다음에 돈바스 지금 현재 이쪽에 그 분리주의자들도 전부 그 이제 굴복시키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그 영토 재통합을 이루겠다. 이제 그런 것 얘기를 이제 젤렌스키는 했습니다. 자, 그러나 현 상황 지금 현재 러시아 측의 그 평가를 보면은 일단 푸틴은 얘기를 여러 번 이제 흘렸는데, 자, 2차 그 공습하기 전에 이미 흘렸는데, 우리의 전쟁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동남부 2점령 지역, 이걸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달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최초의 그 전쟁을 할 때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었는데, 자, 플랜 A는 이제 키예프까지 함락하면서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이제 사지로 모으는 거였는데, 일단 그 북부 작전이 전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키예프 점령 이제 이건 완전히 물 건너갔고, 자, 플랜 A는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플랜 B, 그러니까 예컨대 돈바스 지역하고 이 남쪽 마리우폴 해서 자, 크림반도와 이어지는 이 지역 간의 어떤 이런 전부 통행로, 그러니까 러시아 내륙과 연결된 통행로, 이거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전쟁 목표 플랜 B의 목표인데 이것은 이미 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그 파시즘에 대항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승리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푸틴은 지금 자찬을 하고 있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대국민용으로 이제 그와 같은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푸틴의 계획은 자 얘기대로 지금 현재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의 그 도시들을 전부 이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전부 이제 우크라이나와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영구적인 분당으로 끌고 가자. 그러면서 5월 중에 이제 동남부 지역 일대에 이제 그 독립공화국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합병하고, 자,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요 일대 지역을 이제 스위트 루슬란드 아니면 노이 루슬란드 해서 자, 남러시아 아니면 신러시아 이런 그 이름으로 그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제2의 러시아를 이 우크라이나 영토에다 심겠다. 이제 이런 게 푸틴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자, 이와 같은 그 과정은 옛날에 우리가 해봤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4년 3월 달에 자, 주민투표를 통해서 95% 이상의 찬성으로 전부 크림을 이제 합병한 것처럼 이와 같은 패턴대로 이제 독립공화국으로 전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 2, 자,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 다음에 헤르손, 이건 제3공화국.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러시아 그 군부나 러시아 그 정보기관, 자, FSB, FSB, 페더럴 그 S가 그 서비스, 그 다음에 뷰로, 자, Security Service, Security Bureau, 자, FSB, 정보기관, KGB 이제 후신인데, 자, 이와 같은 데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거 지금까지 전쟁 만족 못하고 좀 더 확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전쟁 수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푸틴의 그 전쟁 목표하고 그 다음에 군부의 전쟁 목표, 여기서 좀 차이가 나고 군부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현 상황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 양측의 입장을 보면은
자, 러시아는 대충 이제 이제 출구 전략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협상하자. 정전 협상 재개하자. 왜 안 나오냐, 우크라이나 너희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현 점령 지역을 고수할 경우에 우리는 일체 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전쟁 종식에는 정전 협정을 통해서가 아니고 러시아 너희들이 굴복을 통해서 반드시 이걸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크라이나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TV에서는 최근에 부쩍 그 핵무기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실제로도 그 핵무기 공격 훈련도 하고 있고, 또 푸틴 강연의 블리츠 슈넬레 회결동 이 얘기는 자 이제 완전히 그 번개치듯이 정강석화와 같은 그런 아주 빠른 그런 어떤 보복을 우리가 할 거다. 언제 만약 서방 진영이 이 갈등에 지금 현재 개입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갈등에 지금 개입할 경우에 우리가 완전히 정강석화와 같은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핵무기를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푸틴은 이제 계속 입에 달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서방 개입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것을 지금 현재 놓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방의 개입은 여러 군데서 지금 드러나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푸틴이 어떻게 이제 디파인 하느냐 이것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다분히 이제 서방의 개입, 자 그다음에 핵무기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블러핑, 그다음에 공갈 협박으로 이제 성격이 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 개입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 이런 거 할 때 너들 나토 가입하면 이제 우리가 핵무기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나토 가입 절차가 이제 거의 막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 6월 이전에 전부 다 이제 가입 신청을 한다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 너들 러시아 눈치 보지 마라. 만약에서 겁주더라도 우리가 너희 두 나라 안보를 확실히 책임진다. 이 얘기를 지금 이미 다 약속을 했어. 안보 지원 약속을 미국이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나토 측하고도 뭐 계속 훈련을 해왔고, 그 다음에 서방 측의 중무기가 지금 현재 계속 답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 그 정보 이런 것들도 전부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주요 장군 12명이나 여태까지 사망을 했는데, 자 러시아 장군의 그 위치나 아니면 부대 기동할 때 그 위치나 아니 지휘부 그 동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실시간으로 전부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최근 뉴욕 타임스에도 했고, 자 이와 같은 주요 정보는 전부 다 그 미국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서방 개입이 점차 깊숙이 지금 현재 이게 진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말로만 이렇게 핵무기 공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분히 이제 계속 그 견제하는 뭐 그런 공갈 성격이 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젊은 양반이 얀 리팝스키 해가지고 이 체코 외교부 장관인데, 이 사람 얘기는 다분히 이 푸틴 얘기는 공갈이고, 그 다음에 서방 측은 더 단호하게 러시아의 공격 침공을 격퇴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독립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지금 창설이 됐고 여태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지금 현재 군 개혁으로 이어지고, 특히 2014년 이후에 군 개혁으로 자 이런 문제, 또 왜 이처럼 어떤 그 배경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과거에 비해서 강군이 됐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립 직전에 그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보면 병력이 98만에 달했다. 그다음에 전차는 9,200대, 장갑차는 11,300대, 전술기는 1,500대. 이처럼 그 아주 이 숫자상으로는 막강했다. 그 외에도 이제 핵무기 약 한 4,800개 전략 핵탄두와 그다음 전술 핵무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세계 3위의 핵무기,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다음 세계 3위의 핵무기 그 보유국이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 독립 전에. 그러나 81년 8월 24일 독립 선언한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군을 창설했는데, 91년도 10월 22일 날 병력은 이제 반으로 줄었습니다. 42만 명.
그 다음에 내셔널 가드에서 3만 명. 자, 그 다음에 전차는 뭐 조금 줄여가지고 8,700대, 장갑차 11,000, 포병 11,000, 전술 로켓 뭐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자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인터레스팅한 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소련 때는 전부 이제 구소련의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배비가 돼 있었는데 자, 독립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이제 여태까지 그 배비했던 이 장비들을 어떻게 서로 분할하는 거냐. 분할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때로는 이것이 갈등 요인이 됐다 이런 얘기죠. 예컨대 첫 번째가 자 흑해 함대 사령부가 이제 세바스토폴에 있었고 흑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93년도 8월달에 그 당시에 크랍축 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흑해 함대 이거 분할하자 합의를 했는데 자 이 결과에 따르면은 흑해함대 5분의 1은 우크라이나가 갖고 나머지 5분의 4는 그리고 또 세바스폴레 흑해함대 사령부 이거는 전부 러시아가 갖는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핵무기는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건 러시아로 전부 양도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4,800여 개의 그 탄두와 예컨대 핵무기 전술 핵무기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100% 러시아로 양도를 한다. 이관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전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3년도에 크랍축이 이제 비핵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 핵무기 양도를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자 협정을 체결을 했고 자 이것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제 100% 이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94년도에는 부다페스트 메모란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구소련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자 벨라루스하고 카자흐스탄도 지금 이제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세 나라도 어떻게 이제 핵무기를 포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을 보장하느냐 이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 영국 이제 3개국이 전부 이제 그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란덤이다. 94년 12월 5일날 체결했고 그다음에 96년 6월 1일부로 이제 쿠치마 대통령 때 핵무기는 전부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공화국에 파견됐던 의무 복무병을 전부 우크라이나로 복귀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의무 복무병들이 구소련 당시에는 자 우크라이나 병사를 예컨대 저 우크라이나도 안 두고 저쪽 무슨 뭐 모스크바로 뺀다든지 아니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다른 공화국으로 전부 배비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 어떤 리지널 인테그레이션 자 이런 통합 그런 그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그 더 이상 안 되니까 자 그 나가 있던 병사들 예컨대 우크라이나 병사하면서 저 아르메니아에 나가 있으면은 빨리 우크라이나로 들어와라 이런 저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얘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0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군 병력 장비 감축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어떤 형태로든 그 당시에 그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여러 군축, 감축하는 이런 그 군비 통제, 이런 그 무드 때문에 자,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92년도에 그 CF라는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해가지고 재래무기 감축. 자, CFE-1A 이거는 이제 병력 감축이고, 그 다음에 CFE 이거는 장비 감축입니다. 그래서 5대 공격형 무기 관련해서 자, 전차, 장갑차, 헬기, 무슨 뭐 이런 전술기 뭐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자, 이 야포 이런 거 해가지고 저 5대 공격형 무기를 전부 이제 그 당시에 나토하고 협회 안에 전부 이제 그 상한선 그 실링을 전부 줘서 거기 맞춰서 각국별로 전부 감축하는 것이 이제 CF 협정인데 여기 따라서 모든 장비는 전부 이제 감축이 돼야 되고 그 차원에서 92년도 우크라이나는 이제 보시다시피 전차 3,900대, 장갑차 8,900대, 항공기 1,000대 이런 식으로 좀 감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국제 그 규범에 따라 이 조약에 따라서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병력도 CFE-1A에 따라서 45만 명으로 이제 감축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독립 이후에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소련 장비를 전부 인수를 했는데 보니까 75% 장비가 전부 20년 이상 되건 노후화가 완전히 됐다.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신생 정부는 전혀 이것을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행했던 그런 그 중에 하나는 자, 이게 이제 구조조정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장비들 그 치수 이런 것들을 전부 재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소련에서 통용되던 그런 어떤 라트 남바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재조정 작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 이후에 우크라이나 군 개혁 그 노력을 보면은 자, 창설은 하고 싶어도 이제 국내 경제 악화로 실현시킬 수가 없었고, 그러나 계속 이제 병력 수도 이제 그런 압박에 이제 시달렸다. 병력 수는 계속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재조정 들어가는 뭐 이런 거 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는 24만 5천 명으로, 그 다음에 2013년에는 16만 8천 명으로 이제 군대 수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군 계획을 하려니까 돈이 없고, 그러나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이게 일부만, 지극히 일부만, 미그-29나 수-25, 그 L-39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그 현대 기술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전혀 개선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를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야누코비치인데, 자, 이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 군대 그 전력을 완전히 약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친구가 그 야누코비치인데, 1950년생이고, 아주 옐친, 푸틴의 아주 절친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친러 성향의 그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지금 현재 분란을 겪고 있는 그 돈바스 지역에 여기 주지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7년까지 총리를 지내면서 이제 10년에서 14년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됐다. 자, 이 사람은 2004년도에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도 대통령이 나왔는데, 자, 그때 누구랑 붙었냐면, 바로 밑에 있는, 자, 유시첸코하고 붙었는데, 자,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선거 그 결과를 했더니 이 야누코비치가 됐는데 보니까 이게 전부 부정선거라는 게 탄로가 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제 전부 이걸 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2004년도에 있었던 오렌지 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선거 무효다. 다시 해가지고 결국 이 밑에 이 유시첸코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후보 시절에 전부 이제 독극물 그 사태가 있어나가지고 이 왼쪽에 이 잘생긴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디옥신 그 독극물 그 주입을 해가지고 이것도 전부 이제 러시아 이 스파이들의 그 소행이다. 이렇게 전부 다 보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실패를 했다가 이제 다시 2010년도에 이제 대통령인데, 그때도 푸틴을 이 러시아에서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 하는 짓이 완전히 우크라이나 군대 전력을 약화시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철저하게 강군을 하면서 친러시아를 하고 탈서방을 하고 이런 정책을 폈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러시아 군대를 약화시켰냐 하면은, 자, 2010년도 4월달 이제 러시아 해군기지, 자, 이거는 이제 세바스토폴 그 흑해 있는데,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97년도에 2017년까지 세바스토폴 이거를 전부 임대를 해서 러시아 흑해 함대 그 사령부가 임대를 해서 쓰는 걸로 전부 돼 있었는데, 자, 이것을 이제 42년까지 연장을 해줬다. 17년 끝내야 되는데 42년까지 연장을 해줬다. 누가? 이 야누코비치가. 그 다음에 자, 그와 같은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군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축소하거나 파괴를 했고, 그 다음에 군사 훈련을 완전히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과 군사 교류를 강화하는 대신에 이제 나토와는 냉각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2010년 10월 달에 군 현대화를 핑계대면서 이제 징병제를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까지 육군 병력을 18명에서 12만 명으로 이제 감축을 하는. 이와 같은 군 전력을 그 약화시키는 그런 그 아주 정책들을 핀 것이 바로 야누코비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야누코비치는 2014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EU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EU와 맺었던 어피스먼트 어그리먼트 자 그래서 이것은 유대협정 맺었는데 자 이것을 완전히 이제 전부 그 폐기를 했습니다. 자 폐기를 했고 자 이와 관련해서 사인을 안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2013년 오이로마이단 플라츠 그 시위다. 그러면서 이것이 Revolution of Dignity 해가지고 그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 아까 얘기대로 완전히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 보면 흑역사다. 완전히 지우고 싶은 치욕의 역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오히려 마이단 혁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 강제병합도 있었고, 돈바스 내전도 있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그야말로 흔들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단 이 혁명은, 자, 우리가 그 TV가, 이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윈터 온 파이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시민들이 좋아했는가 전부 이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제 얼마만큼 그 당시에 그 이제 이 야누코비치 정권과 그 친서방 우크라이나 시민들과의 그런 어떤 이 대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자 우크라이나 실태 이 보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 자 이걸 보시면 먼저 육군 해군 공군은 완전히 개판이라 전투력 발휘가 이제 완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 공군은 완전히 노후화돼 있었고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이제 그 14년도에 그 이제 크림반도를 완전히 뺏김으로 해서 약 한 70%의 함정을 상실을 했고 그 다음에 세바스토폴 그 해군본부도 6개 해군기지 함정 이런 것들 전부 다 러시아로 돌려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변한 그런 그 함정이 없었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3,000톤급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자, 이게 병합될 때 그 당시에 이 흑해 있지 않고 저 아프리카 어디 가서 그야말로 이제 대침수 작전 여기 이제 전부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살았다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뺏겼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군수 보급 체계 이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대공방을 취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고, 자, 그 다음에 군 의료 체계도 엉망, 부정부패 만연되면서 이제 병사들이나 이 간부들 봉급도 제대로 때 지금 못하는 그런 그 상태가 바로 이제 2014년 우크라이나의 군의 그 현 실태였다. 그 당시 실태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처럼 그 치욕적인 그 어떤 이런 그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와싱 상담하면서 이제 개혁을 이제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2014년 이래로 이제 나토식 그 표준대로 군대를 개혁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나토 간에는 1997년도에 이제 그 차타도 만들었고, 헌장도 만들었고, 협력 헌장도 만들었고,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파트너십 포 피스에서 서로 이제 그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는 그런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군부는 자, 이게 나토 쪽에 붙는 것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염두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8년간, 그 다음에 자, 2014년 그 치욕 이후에 교육, 무장 이런 것들 철저히 준비하면서 전투력을 향상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팩터는 자, 서방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식이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보가 서방전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 러시아가 이제 이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자, 이것을 보고 러시아의 어떤 공격적인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이게 우리가 그 다음 타겟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그 컨센서스가 이제 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런 개혁가 하는데 이제 물심양면으로 이제 계속 그 도와주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 원래 이제 징병제로 바꾸기로 돼 있는데 안보 정세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이제 고수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18세에서 25세 모든 그 남성들은 전부 다 이제 징집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 2014년도 3월 달에 다시 내셔널 가드 이거를 창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셔널 가드는 내무부 소속으로 이제 국경하고 대테러 작전에 이제 투입되는 그런 그 성격의, 부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격하면서 7개 기계화 여단, 1개 산악 여단, 2개 포병 여단,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러시아군이 편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VIP, 그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투에서는 반드시 그 직업군인만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달에 전국인이 25만 명, 예비군 90만,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우크라이나 군 조직, 이거를 나토 스탠다드에 맞게 이제 계속 바꿔나갔고, 그 다음에 이 다국적인 훈련, 이런 데 참여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여성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서는 자, 돈바스 전투가 이제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작전 수행 능력을 그 개선하고, 그 다음에 타격력을 강화하는데 이제 치중을 했고, 그다음에 1200개의 그 신형 장갑차도 이제 구매를 했다. 자, 그러면 2014년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에 봤더니 지금 대단히 그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이제 그런 강군으로 태어났다. 이제 이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군 개혁이다. 우크라이나 군 개혁이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군 개혁은 2016년도다. 그러면서 이제 강군으로 황급탈퇴했다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주역이 바로 페트로 포론셰코 대통령이다. 지금 이제 요 사진에 보시면 이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군 군 개혁을 주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분은 대통령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완전히 부정부패 그 연루가 돼서 아주 그 불명예스럽게 전부 퇴진을 하고, 자, 이 폴란드로 망명 가 있다가 최근에 들어왔는데, 자, 들어와서 이제 그 러시아 그 공격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민들 상대로 계속 이제 그 항전 의식을 북돋우는 그런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물론 뭐 저 돈을 좀 먹긴 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을 자 우크라이나 그 군 개혁 현대화 하는데 전부 또 돈을 다시 돌렸다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드러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러나 이 사람은 하여튼 그 우크라이나 군 그 현대화의 기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군 침공 저지를 막기 위해서 5개 분야, 국내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그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커맨드 컨트롤 지휘 통제하는 문제, 그다음 플래닝 국방정책 분야, 오퍼레이션 작전 분야, 그리고 메디컬 로지스틱스, 자, 이쪽 의무, 그다음에 이 군수 이쪽 분야, 그다음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오브 더 프로세스, 자, 이 제대로 이제 전문 그 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준비가 필요한가, 뭐 이런 그 5개 분야에 걸쳐서 이제 과제를 잡아서 군 개혁을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드로 포로셴코는 지난 그 4월 달에 이제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푸틴 얘들은 절대로 우크라이나 못 먹는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아무리 미사일이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핵무기가 많아도, Ukrainians are free people with a great European future 해서, 자, 우리는 그 유럽연, 원대한 그 유럽 그 미래를 꿈꾸고 있는 이 자유로운, 우리 그 국민들이 있을 때, 러시아는 결코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강군이 되는가 이 배경 얘기할 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국의 지원을 이걸 빼놓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래로 자 우크라이나에서 총 얼마를 재정 지원을 했냐면 64억 불에 달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그 영토를 보존하고 국경 방어, 그 다음에
나토하고 앞으로 협력했을 때 그 인터오페러빌리티 상호 운영성 자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군사 지원을 했다는 것이 재정 지원을 64억 불. 그러니까 올해 전쟁 나기 전까지 지금 올해만 전쟁 나고도 자 올해 2022년도만 해도 37억 불을 지금 전부 무기 구매용으로 미국이 저 우크라이나를 줬고 그 다음에 2021년까지 자 27억 불을 줬다. 이때는 주로 이제 교육, 장비 지원 이런 데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원 이제 미국이 64억 불을 줬는데 자 이거 주로 어디 예산으로 저 줬냐 하면은 스테이트 디파먼트 국무성 예산 FMF 해서 Foreign Military Financing 자 이 프로그램 줬고 그 다음에 이제 펜타곤에서 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 USAI 프로그램 여기서 지금 전부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개 프로그램에서 64억 불이 이제 들어갔다. 그 얘기고. 자, 2014년 이래로 지금 이제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 지원을 보면은 우선 훈련한 데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장비 사는 데 지원했고, 또 훈련할 때 고문도 했고,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Joint Multinational Training Group Ukraine에서 이와 같은 걸 만들어서, 자, 우크라이나 군의 그 어떤 훈련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야보리브 아든 밀리터리 베이스. 이거는 폴란드 국경에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5개 대대가 훈련할 수 있는 대단히 넓은 저 훈련장인데, 자, 여기서 이제 미군과 지속적으로 이제 거기서 훈련 그걸 했고, 또 미국은 자, 이와 같은 그 훈련 자문도 하고, 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4년도 그 당시에 이제 자, 이 크림반도가 합병되고 나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방 진영은 자, 이 러시아를 이제 새로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무슨 뭐 이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는 자, 이 전략적인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뭐 협력다고 했는데 자, 이건 새로운 이제 적으로 이제 위협으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이제 6억 9천 정도 군사 지원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비살상 그런 무기,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했고, 그러나 트럼프 와서는 이제 lethal weapons에서 살상용 무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현재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그 무기체계나 어떤 무기체계 장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자, 예,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여기서 의회 그 연구 서비스 여기서 4월 29일 지지난주에 나온 그 페이퍼에 따르면은 자, 1,400개의 그 스팅어 이 시스템 이제 방공무기죠. 자, 이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5,500개 제블린 이 대전차 그 시스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것이 지금 제블린인데, 자, 이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14,000여 개의 그 기타 대전차 무기. 그 다음에 121기의 페니스코 스태티컬 무인기죠. 이거 unmanned aerial system 이게 들어갔고, 서베이 시스템 이게 들어갔고, 이제 무인기 드론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700개의 또 다른 드론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155mm 곡사포를 90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포탄, 그 다음에 헬리콥터 16대, 그 다음에 험비에서 그 산악 자전거, 산악 트럭, 이거를 이제 수백 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아임퍼슨 캐리어 장갑차를 200대. 그 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이제 지금 현재 2022년 4월 현재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 이와 같은 장비들을 전부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강군 배경을 보면은 서방, 자, 미국 외에도 서방 지금 마찬가지로 무기 체계를 전부 지원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이후에 약 38개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과거 WTO 국가인데 지금 현재 이제 전부 다 이 나토 회원국인 나라들은 이제 구소련 옛날 자기가 쓰던 것들, 자, 이것들을 대량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대전차 미사일, 자, 이게 러시아의 T-90 그 신형 전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한데, 아까 얘기대로 제블린 이거를 이제 주고 있고, 영국은 NLAW 이거를 주고 있고, 독일은 판처파우스트를 주고 있다. 자, 이것은
지금 영국 거나 독일 거는 이제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데 반면에 이제 미국 제블린은 2.5km에서 이제 차량 거치했을 때는 4km까지 자 이게 저 사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블린은 엄청 비싼데 20만 불 이상 합니다. 한 발당.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아주 고성 완전히 이제 러시아 전차는 이 제블린 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외에 스팅어 대공 미사일도 지금 현재 주고 있다. 서방 측에서. 자, 네 번째 강군 배경은 우크라이나 군의 그 초급 간부들의 그 전투 지휘 능력이 대단히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전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군의 그 간부들의 전투 지휘 능력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좀 그 미흡했다 이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구소련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그 아주 그 획일적인 어떤 이런 전투 그 지휘. 예, 근데 상급자가 자 어떤 이런 구체적인 그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그러니까 전혀 그 임기응변이나 어떤 이런 플렉시빌리티 이런 거를 전혀 발휘 못하는 막 그런 식의 그 익숙해져 있던 군대인데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그와 같은 그 상황인데 그 반해서 자,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그 젊은 그 초급 간부들은 전부 임무형 전술로 지금 전부 무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시플린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이 독일 말로는 아우트락스 탁틱 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상급자는 전부 임무만 줍니다. 자, 예컨대 임무만 주면은 이제 김동명 대위는 그 임무를 어떻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슬기롭게 잘 뭐 지형이나 기후나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입체적으로 고려하고 또 내 병사들의 컨디션이나 무기 체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나 입체적으로 모든 거를 즉각 그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김동명 대위가 직접 전투를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임무형 전술인데 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쏠까요, 말까요, 뭐 하면서 저 상부 지시만 기다리는 뭐 이런 게 아니고 딱 상황 판단해서 이 지금 내가 어떤 형태로 자, 이제 이것을 돌파하든지 자, 공격을 하든지 역습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초급 간부들이 다 하는데 이와 같은 그 전투 지휘 능력이 대단히 향상돼 있다. 이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러시아군과 큰 차이다. 지금 현재, 이런 걸 얘기하시고, 자, 이 사람이 지금 총사령관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발레리 잘루시니 73년생이다. 자, 이분이 지금 현재 지휘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그 신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자 지금 현재 임무형 전술 이런 것들로 이제 재무장한 그런 그 간부들이 계속 돈바스 그 내전을 겪으면서 이제 적용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토하고 아까 얘기대로 파트너십 오브 피스 그 다음에 2016년 나토하고 우크라이나 간에는 이제 특수부대 2,000여 명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교육도 받았고 자, 이와 같이 이제 나토 스타일대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 군대가 길들여지면서 계속 같이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술이나 아니면 전투 지휘 등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본받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 이제 러시아 침공 관련해서 우리는 러시아 그 병사들을 환영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영한다. 우리 우크라이나에 온 거를 환영한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어떤 식으로 환영을 하냐. 꽃다발을 들고 너희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전차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공무기, 이런 미사일,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너희들을 이제 환영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자, 들어와라. 우리가 이제 멋지게 이제 대갚아 주겠다 하면서, 윌컴은 인디 회율력에서, 자, 너희들 전부 지옥으로 온 것을 이제 자 현재 지옥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잘루시니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강군 배경은 국민들의 그 강한 항전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솔선수범하는 게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고 그래서 실제로 자 초기에 왜냐하면 그 러시아 군의 그 타켓트가 푸틴의 타켓트가 자기라는 걸 알고 자,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은신처를 제공하고 했지만
젤렌스키는 no, 나는 안 가고 여기서 끝까지 우리 국민들과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킨다 해가지고 이제 솔선수범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시민들의 그 저항 의식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이미 젤렌스키는 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자 슈트라데 크림 시베스폴 아드 비더 아인글리도로 해서 자, 우리가 잃었던 크림반도, 그 다음에 세바스토폴,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 우크라이나 국토에 재편입을 시킬까? 여기 대해서 어떤 스트라테지로 우리가 발전시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끝까지 머릿속에 지금 현재 끄는 머릿속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잃었던 이 두 영토,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되찾아온다. 이런 그 철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크라이나 이 군대는 마찬가지. 자, 이제 우리 외에는 지금 믿을 데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나토는 절대로 이 전쟁에 지금 현재 참전하지 못한다. 이런 저 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원 입자는 늘고 있고, 그 다음에 13만 명의 그 자원 민간 의용병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도 20만 명이 이제 소집된 그런 상태고, 그 다음 주민들도 몰로토프 콕테일 그 화염병을 직접 제조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조차도 자, 길바닥에 널려있는 그 이제 러시아 무기나 그 장비, 방기된 아니면 폐기된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노획해서 자기 트랙터로 직접 견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 군대 갖다 준다. 우크라이나 군대 갖다 준다. 이런 게 이제 기사로 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강군 배경을 보면은 자, 이거 반드시 이게 징병제를 쓰고 있다. 지금 현재 징병제. 여태까지 이제 직업군인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상황이 2010년도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지금 위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받쳐주는 강한 그런 그 무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성들한테도 문호도 개방을 하고 여기 지금 사진에 이 여성은 자 미스 우크라이나입니다. 미스 우크라이나. 근데 직접 이제 그 군대 들어가서 이제 총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 문호 개방을 했고 여성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그 전술적인 이점, 이것도 이제 지형 지물에 대해서 물론 익숙하고, 그러나 러시아 군들은 자, 이제 시내만 일단 들어왔다 하면은, 이 옛날에 같은 공화국이기 때문에 많은 지휘관들이 지금 현재 뭐 지리를 대충 알긴 아는데, 그러나 시내 들어오면 전부 헷갈린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 지리에 전부 무지해서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혼동을 이제 초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새 있었던 것이 이제 라스푸티차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이제 겨우 내내 얼었던 동토가 이제 자, 이 해빙되면서 전부 다 이게 녹아버리면서 얼어붙은 게 이게 전부 해빙되면서 완전히 질퍽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길이 아니면 이제 이 야지로 어떤 이런 전차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 64km의 그 어떤 도로상에 이제 러시아 이제 탱크나 장갑차들의 그 컨보이, 밀리터리 컨보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영상으로 봤는데, 자, 거기에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자, 이것들이 야지로 들어가면 이제 빠져가지고 못 나오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그 어떤 이런, 천연, 적인 기후와 관련된 라스푸티차 이런 것들도 이제 러시아군의 그 기동을 제한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나온 거는 러시아군 그 기동 특히 장갑차들이 이제 그 궤도 차륜 이것이 타이야 이것이 이제 제대로 튼튼하지가 못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이 중국제를 썼다 이런 거죠. 중국산 이 타이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야지에서 계속 이 펑크가 나고, 이러면서 또 기동을 못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전쟁 적시, 자, 언제 어떻게 될 거냐, 이 관련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 푸틴은 이제 전쟁 대략 한 개시한데 5일 내로 끝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달 넘기고 이제 10일자 초에 접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양국군의 이제 전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푸틴은 출구 전략을 모색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그 영상에서 보면은 지금 건강 상태도 말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러면 언제 누구랑 정전 협정을 할 것이냐. 자, 이 관련해서 이제 모든 전쟁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 협상을 통해서 합의로 종식된다. 이거는 뭐 100% 사실입니다. 100% 사실인데 이제 언제 종식되냐 이제 그건데 그 또 이 관련해서 러시아가 그럼 자 우크라이나하고만 할 건지 아니면은 또 이 러시아가 그 소진영도 포함을 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고 과연 그럼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그 철군 가능성 이거는 이제 현재는 지금 러시아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완전 전쟁을 지배하고 있다. 자 이것은 그렇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지배권 확보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러시아 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푸틴한테는 압력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군은 마찬가지로 예컨대 이제 서방 지원으로 계속 만약 항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쟁이 지속된다. 이럴 경우 또 푸틴도 이 계속 어떤 그 이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될 수 있고 그러나 만약 우크라이나를 완전 정복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푸틴과 러시아 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국제사회가 이 마당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러시아 입지나 푸틴의 입지는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푸틴이, 자, 이제 측근들의 그 엘리트, 측근 엘리트의 지지가 만약 이제 사라지고, 자, 도대체가 뭐냐, 지금 국제사회도 생션도 있고, 전선에서는 지금 성과가 지지부진하고, 이럴 경우에 엘리트가, 자, 이것은 우리 러시아의 대안이 아니다, 이 옵션은. 자, 이러면서 이제 측근들이 예컨대 이제 돌아설 경우에, 그 다음에 무슨 쿠데타가 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에서 무슨 반전 모드가 이렇게 강화될 경우에, 자,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철군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자, 이제 개입을 완전 직접 개입을 전부 꺼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3세계 그 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이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꺼린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러시아군이 만약 이제 압승을 했을 경우에 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 이것은 앞으로 전쟁 양상이 이제 차후에 이제 게릴라전으로 계속 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지금 현재 이제 11주차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현 상황이 지속된다. 예컨대, 지금 러시아군은 절대로 우크라이나군을 완전 통제를 못하고, 또 우크라이나 군도 완전히 러시아군을 격퇴를 못 시키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 이 답습할 경우에 자 장기전으로 이제 계속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 자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그 출구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 자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연방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간스크, 크림반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예컨대 나중에 헤르손, 제3공화국, 이런 것들한테는 전부 이제 특별지위를 부여하면서, 자, 이것을 이제 그 연방제를 할 경우에. 자,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그 러시아 땅은 아니고, 자,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그러나 특별지위를 부여하면서 또 다른 그 연방으로 이제 간접이 될 경우, 그런 그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히 영토를 분리해서 세 지역이 전부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될 경우. 자, 이것은 도저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명제인데,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중립하는 거. 자, 이제 90년대 초, 그 당시에 이제 정신으로 전부 돌아가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헌법상의 나토 가입 이걸 전부 삭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어떤 이런 이 부분에서 이제 전부 그 합의를 할 경우에 자, 그렇더라도 자, 이런 그 가능성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만약 1, 2, 3번 이런 시나리오 상에서 전부 합의가 되고 전쟁이 종식됐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전쟁의 일시적인 중지지 결코 이 위기가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이 문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이 장기적으로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내일 모레 전승절인데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서방 측 얘기는 여기서 이제 뭐 푸틴이 전쟁 선포를 한다. 여태까지는 스페셜 오퍼레이션에서 군사 작전인데 자,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젠 진짜 전쟁이다. 이렇게 전부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자, 이러면서 이제 전부 예비군도 다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크렘린 그 데비린 페스코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전혀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런 얘기다. 운신, 이거 난센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지난 영상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러시아군의 어떤 이런 한계를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운 우크라이나군의 그 흐름, 그 다음에 서방의 이 막강한 어떤 지원, 앞으로 계속 지속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쉽사리, 지금 현재 이 전쟁을 확전할 수 없는, 확전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이 러시아의 딜레마고 한계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뭐 전쟁 선포, 총동원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희박한 거고. 자,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자, 푸틴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른손을 계속 떨고 있고 지금 이 다리도 휘청휘청합니다. 저런 사람이 지금 현재 전쟁 통수권자입니다. 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심하게 지금 떨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이 얘기는, 자, 푸틴이 이제 파킨슨스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또 정신분열증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복부에 암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병원에 가서 이제 이 암 수술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쟁 지휘 그 후임자를 이미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국가안전보장회 의장인 이 파트루셰프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다. 자기 절친입니다. 옛날에 KGB 친구고. 자, 이 사람은 질로빅, 푸틴의 그 이너서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서 이 파트루셰프는 자, 나토가 만약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총력전을 한다. All out assault. 자, 이런 얘기를 이제 파트루셰프는 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분히 지금 현재 그 공갈 협박용일 수가 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자, 러시아가 핵무기 이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할 때 그럼 과연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는 핵무기는 그대로 이제 제3차 세계대로 비화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나토 진영, 특히 핵보유국들은 이거를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여기 대해서 이제 침공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 핵무기 관련해서 이미 러시아에 96년도에 양도를 했지만 자, 이 핵무기 팩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 당시에 핵무기를 양도를 안 했을 경우에 자, 우크라이나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핵무기 팩터 관련된 안보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자, 핵무기 테마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